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2012년 5월 달에 익선동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2019년 모습인데, 지금은 뭐 더하죠, 사실은. 코로나 바로 전에 겨울 사진이어가지고 사람이 좀 덜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사람은 엄청 많았습니다. 2012년 사진 보면 저 끝에 그 당시에 이제 오지남이라고 요정이 있었는데 그게 철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 자리에 이비스 호텔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 기억에 맞다면 익선동에 골목이 3개예요. 3개 중에서 맨 오른쪽 골목으로 추정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좀 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북에서 골목에 나무 이렇게 키우는데도 사람들이 살던 데입니다. 커뮤니티 있던 곳이고 그게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변했고요.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제 런 모습이었어요. 익선동이 사실은 그 물새니까 재개발로 묶여 있기 때문에 토지 지주분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위를 그 비닐로 덮은 겁니다. 물 새지 말라고. 오른쪽처럼 됐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검은색 간판에 하얀색 이 글씨 나온 데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어른들이니까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바뀌었고. 이게 약간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익선동이라는 데가 사실은 스물스물 되다가 상권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이 돼요. 2016년부터 쭉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데를 봐야 되냐면 경리단길이에요. 이거 네이버 통합 검색 빈도인데 검색 빈도에서 많이 잡힌 데는 갑자기 뭔가가 일어난 동네예요. 사실 상권화가 된 거죠. 경리단길이 2014년부터 상권화가 돼요.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게 2016년부터 확 줄기 시작하면서 2017년에 굉장히 꼬꾸라져요. 이게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경리단길이라는 데는 이태원이 확장되면서 상권화된 데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실 강북의 어떤 서민 주거 지역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교통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고요. 사람 사는 서민 주거 지역이 갑자기 상권화되는데 폭발적으로 늡니다. 폭발적으로 늘다가 어느 일순간 갑자기 수그러들어요. 그 다음에 익선동이라는 데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스물스물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선 초록색의 익선동입니다. 익선동이라는 곳이 2016, 18, 19 하면서 정말 엄청난 트래픽을 일으키면서 경리단길, 삼청동을 이렇게 압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익선동 2012년부터 계속 매년 아카이브를 했어서 익선동이 이제 맨 처음에 거기 뜨라리라는 카페가 계속 있었고요. 그 전통차 파는 카페. 그리고 이제 식물이라는 카페가 제 기억이 맞으면 2014년 전으로 생겨요. 근데 거기가 어, 그 주인이 직업이 뭐였냐면 포토그래퍼예요. 사진을 찍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익선동이 그래서 막 올라가는 시점은 어디랑 겹치냐면은 인스타그램이 파퓰러해지는 시점하고 정확하게 겹쳐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플랫폼에 올리기 시작하니까 익선동은 사실은 2016년, 17년까지는 7, 80%가 20, 30대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2018년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50, 60대 여성분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이제 주요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 젊은 여성층들이거든요. 그 층에 다가갔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가면서 다른 세대하고 이제 글로벌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2단계로 됐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할 부분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 경리단길을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10년대 초반 이전에 아무도 몰랐다고요. 근데 그게 갑자기 확 활성화가 됐다가 한순간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망해요. 근데 익선동은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안 갔던 데예요. 아무도 안 갔고 저희 부친은 지금 연세가 85이니까 제가 2012년 막 제가 그때 막 40대 초반일 때 학생들이랑 익선동에서 아카이빙 하고 다닌다고 했을 때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저희 부친이 뭐라 그랬냐면은 서울대 교수라는 인간이 왜 종3 다니냐고. 종3이 뭐냐면은 이게 집창촌이에요.
청량리 전에 집창촌이 종삼이에요. 그래서 종삼이 집창촌이 청량리로 옛날에 옮긴 거예요. 청량리 지금 집창촌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노인분들 80, 70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익선동이라는 데는 그냥 종삼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윤여정 배우의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야쿠르트 아줌마로 나오시는데 그분이 주로 활동하는 데가 파고다 공원이에요. 파고다 공원 바로 뒤가 종삼이고 거기서 야쿠르트 아줌마가 그 노인분들한테 매춘하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딱 그 동네의 이미지인 겁니다. 익선동이라는 데가 사실 노인분들한테.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는 뭐냐면은 이게 다 어른들이니까 우리나라 게이들이 모인 데가 두 군데예요. 이태원하고 사실은 익선동을 포함한 종삼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익선동 관련된 아카이브 한다고 하니까 저희 부친 굉장히 뭐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이건 그냥 기억하세요. 차별적 경험 공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차별적 경험 공간. 익선동은 너무너무나 차별적인 경험 공간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종로 3가역 딱 내려서면은 그 익선동 앞쪽으로 나오는 풍광이 뭐냐면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볼 수 있는 3, 4층, 5층짜리 건물이에요. 서울에서 그런 건물 찾기 힘들어요. 그런 건물 그냥 외관에서 봤을 때 아마 다 보시자고 했을 거예요. 흉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차별적 경험으로 다가가요. 그 다음에 그 안으로 골목으로 들어가자고요. 그 골목이라는 데가 차도 못 들어가요. 또 다른 차별적 경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풍광이 뭐냐면은 한옥 집단지구예요. 2010년대 초반에 한옥 집단지구라는 게 있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북촌, 그리고 익선동, 보문동, 창신동, 공덕동이에요. 근데 공덕동 다 부서졌고요. 남은 거는 익선 평지에 있는 데가 익성동, 창신동 일부, 보문동 일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익선동이라는 데는 당시에 뭐 쥐죽어 있고 흉물스러워도 이건 그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퀴즈 세대거든요. 지금의 젊은 세대.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나왔을 때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5층짜리 남다운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 못 따라가는 그 골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한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남루한 한옥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힙한 카페가 나와요. 힙한 레스토랑이 나오고 힙한 리테일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느끼는 거는 차별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환상적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늙은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이건 부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익선동은 뭐냐면은 정부 정책 실패가 남겨준 축복이에요. 성수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성수동 외양 10년 전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100% 부셔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성수동은 올드 앤 뉴가 적절히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제인 제이콥스라는 그 도시계획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1960년에 나오면서 기존의 도시계획 이론들을 다 박살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경리단길하고 익선동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작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당시에 익선동이 딱 이 사람들의 주목을 끊기 시작한 시점하고 인스타그램이 그 굉장히 유행하기 시점하고 정확하게 겹쳐요. 즉 보여주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 거기 익선동이 된 건데 그럼 여기서 이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MZ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Z세대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한 시점은 뭐냐면은 Z세대는 본투비 디지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폰이 있었어요. 완벽한 디지털 세대인데 이 디지털 세대가 오프라인 공간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차별적 경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는 게 끝이 아니고 오프라인 공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온라인 세대니까 차별적인 거는 오프라인 공간이고 거기 돌아다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플랫폼들이 역디지털을 거쳐가지고 도시로 내려와요. 오프라인 공간으로.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무 같은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역디지털화가 발생해요. 리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은 오프라인 공간을 좋아하는 MZ 세대와의 교감 때문에 반드시 오프라인 공간을 열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무신사예요, 사실은. 무신사가 이번에 시부야에다가 오프라인 공간 열었거든요. 지금 터졌어요. 똑같은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내려오는데, 근데 그게 일반적인 그 공간의 특성하고 달라요. 플랫폼들이 내려오는 공간의 특성은 경험 소비 공간이지 판매 소비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부동산 개발, 컨텐츠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다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도시가 어떻게 패러다임이 변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패러다임 변화라는 거는 사실은 플랫폼 경제, 플랫폼 이코노미도 플랫폼 기업도 사실은 이거 산업적 백그라운드가 변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부터 어떻게 산업적인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 도시의 패러다임이 변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